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못난 부모를 만나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거라며 운명을 탓하지만 부모가 못된 자식을 만나면 탓할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더군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속만 썩고 있답니다. 게다가 홀로 키워온 자식들이 제게 한 짓이 사기라니 대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남편은 제 나이 40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이렇다 할 지병이 없었던 남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알았다면 쉬엄쉬엄 하라고 잔소리라도 할 걸 참 후회가 됐죠. 회사에서 자는 날도 많고 출장도 많았던 남편은 사춘기 아이들과 대면대면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주말에 자는 모습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 부분이 제일 한스러웠어요. 일이 중요하니 좋은 아빠 노릇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저는 남편 명의의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었어요. 남편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힘들게 일군 회사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준비하던 운전면허 학원은 거의 차려놓은 밥상이었죠. 주변에서 남편 지인들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좋은 조건들을 내밀었지만 영 내키지 않았어요. 마치 소중한 걸 빼앗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정적으로 살아온 저는 결국 남편의 사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 겁도 없이 남자들 일에 뛰어든다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남편이 과로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가꾸고 일궈온 것들을 생판 남에게 줄 수 없었어요. 제가 지켜내고 싶었죠. 그리고 몸이 바쁘면 슬픔을 빨리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허튼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굳건히 믿기도 했고요. 그렇게 레미콘 회사와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하게 된 저는 뜻밖의 제 소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당신 운전학원 개업하면 와서 일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어? 애들도 이제 컸고 슬슬 사회생활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레미콘 회사 직원 중에 당신이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알지? 그 눈썰미가 참 아깝다니까. 사업은 사람 보는 눈이 첫 번째인데 당신한테 그게 있어. 게다가 판단력도 나보다 빨라서 중요한 일은 내가 늘 당신하고 상의하잖아. 내가 사장이면 당신은 회장이라니까. 안 그래요, 회장님?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우선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주부보다 사업의 적성이 맞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사업을 아주 소중한 한 명의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늘 살피고 불편한 걸 어떻게 해소해 줄지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둘 해결이 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이 생전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해결하기도 했죠. 남편은 늘 거래처인 공사 현장에서 갑질을 하는 게 힘들다고 했었어요. 거래처는 완전히 갑이라니까.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을 보내달래. 기사도 없고 레미콘도 없는데 무슨 수로 현장을 가냐고 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더럽고 서운한지. 아무리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이럴 때마다 정말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남편이 제게 하소연을 했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갑질을 당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24시간 상담 직원을 고용하고 야간 기사에게 수당을 두둑하게 얹어주면 인력을 확보했죠. 거리도 시간도 따지지 않고 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 처리하지 못할 양이면 친분이 있는 레미콘 회사에 일을 넘기기도 하면서 업계에서 욕먹는 일도 애초에 차단을 했어요. 그 결과 회사는 성실하고 친절한 레미콘 회사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제 마음 한켠에 후회의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진작 내가 나서서 남편을 도왔다면 남편이 좀 더 편안했을 텐데. 그랬다면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을 거 아냐. 그런 제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우리 아들이 과로로 저 세상 갈 동안 너는 뭐 했냐?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집에서 살림밖에 더 했냐? 우리 아들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해놓고 지금 기분이 어떠냐? 응? 혹시 너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랑 짜고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얼토당토 않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당장에 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언젠가 자녀상을 당한 지인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조문객을 맞던 지인이 사라져서 찾아보니 장례식장 옥상에서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리려던 걸 겨우 설득하고 말려서 데리고 내려왔었죠. 시어머니 속도 속이 아니겠지.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역할도 엄마로서의 역할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몸무게가 5kg씩 빠지는 와중에도 아이들 공부를 봐줬고 저녁은 꼭 제 손으로 해먹였어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들 얼굴을 살피며 소소한 대화를 하는 시간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가족과 마주 앉아 식사를 자주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더욱 가족들과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때 한참 1,000원짜리 김밥집이 유행이라 소풍날 엄마들이 참 편해졌을 때였죠. 하지만 저는 소풍날에도 김밥은 꼭 손수 싸서 소풍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싼 김밥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다고 늘 하던 일을 안 한다면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까지 느끼게 될 것 같았어요. 그 결과 늘 지친 하루하루가 계속됐지만 아이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었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엄마라고 했어. 진짜야. 친구들은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이랬는데 나는 엄마밖에 안 떠오르더라. 다른 엄마들은 맨날 집에서 자식들 올 때만 기다리는데 엄마는 달라. 멋있게 입고 나가서 대표님 소리 듣고 집에 와서는 자상한 엄마잖아. 정말 멋있어. 어버이날이면 아빠 몫의 카네이션까지 2개를 제 가슴에 달아주는 아이들이었죠. 아빠 목까지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카네이션 2개 달아도 돼. 아빠가 하늘에서 좀 부럽겠다. 그치?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야 돼. 꼭이야. 기특하고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아이들이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고부터는 사업도 확장하게 됐어요. 운전 면허 학원에 이어 중고차 판매 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고차 판매 일은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겉으로는 허허실실 보이지만 저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1번, 2번 봤을 때
여자라고 낮잡아 보던 남자들도 결국 세 번째 볼 때는 회장님이라며 깍듯하게 사업가로서 인정을 해줬죠. 제가 몇 살인 줄도 모르고 살 만큼 바쁜 시간이 지나 큰 아들은 미국으로, 딸은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고 나니 제 인생의 막 하나가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참 대견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저만의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10년째 남편 기일만 되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따로 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였어요. 아들 잡아먹은 년이 차려주는 제사밥이라니 탕치도 않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 제사상을 차려? 혹시 또 못 온다는 거 아니냐? 너 남자 생겼니? 아니면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부터 만나는 놈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 손주들 보는 데는 지장 없게 해라. 다른 집에 시집 가려거든 우리 아들 핏줄들은 싹 다 놓고 가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데 니까지 거한테 돈 벌어다 주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겹게 들어온 망언과 폭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10년 차에 세상을 등졌고 제가 사업을 이어받은 지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일한 만큼 저도 일을 했고 부끄러운 짓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남편 과로사로 죽게 한 여자라는 오명 속에 살고 싶지 않았죠. 저는 아이들을 한국으로 불러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상에는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장 순대, 도토리묵, 코다리 조림, 초코 케이크, 가을에 사서 얼려 놓았던 홍시까지요. 한여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좋아하는 홍시 맛도 못 보고 갔다며 우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주를 보며 반가워하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죄송스러웠지만 이제 그만 힘들고 싶었죠. 어머니, 우리 남편 열심히 산 거 알아요. 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그 사람이 하늘에서 제 원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여태까지는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 사람 부모님이니까 그게 며느리 된 돌이니까 참아왔는데 더는 그럴 이유가 없겠어요. 오늘이 손주들 보는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들과 함께 문 밖을 나오는데 집안에서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안 계신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분이셨거든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며 못마땅해 하시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던 첫 만남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영영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분이시네. 혼자서 이렇게나 딸을 예쁘게 키워내셨으니. 미영아, 엄마라고 불러. 내가 평생 딸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소원을 풀어줬어. 처음 만남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었죠. 그 후로도 결혼 준비에 쓰라며 남편 몰래 돈을 주셔서 제게 감동을 주기도 하셨고 남편과 제가 싸우기라도 하면 미영이는 죄가 없다며 남편을 혼내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출산 후에 우울해할까봐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유명한 빵집에서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빵을 사다 주시기도 하시는 자상한 분이셨죠. 그런 분들과 인연을 끊자니 제 마음도 끊어지는 심정이었지만 만나기만 하면 죽은 아들, 죽은 남편을 떠올리며 날이 서게 되는 상황이 잦아지니 이쯤 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대신 외동 아들을 잃은 시부모님이 적적하실까봐 댁으로 아이들을 가끔 보냈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얼마 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에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아들과 딸까지 결혼시키고 나서는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인생의 목표가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당연한 공허함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오랜 꿈이었던 장학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을 돕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 생기도 되찾아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해줄 만큼 해줬으니 이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었지. 너희가 아이들을 낳을 때까진 부모로서 뭐든 돕겠다고. 유학도 다녀오고 결혼 비용도 충당해줬고 집도 사줬으니 부모 노릇은 다 한 것 같아서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해. 내가 얼마 전에 만난 소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참 안 됐더라고. 부모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라서 20살도 안 됐는데 자립을 해야 된다더라. 얼마나 막막할 거야.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 엄만 이제부터 버는 돈은 다 그런 힘든 사정의 애들을 돕기로 했어. 아무리 내 돈이어도 자식들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두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은 대찬성을 했습니다. 엄마, 그 결정 존중해요. 우리야 엄마 덕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왔죠 뭐. 우리 이제 엄마 도움 받을 나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엄마 원하는 거 하면서 사세요. 내가 하는 영어 학원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딸도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했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지금도 그래. 난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제 의견을 존중해 줬기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사실 저는 유산 상속 부분을 이미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뒤였어요. 자식들 앞으로 상당 부분의 재산을 증여세도 선납하고 상속을 해주기로 말이죠. 자식들을 떠보려던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자식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놓고 완벽하게 홀로서기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이날 이후로 자식들 마음속에서는 못된 마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바로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겠다고 작정을 한 거였죠. 그것도 저의 제일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말이죠. 그건 바로 과부라는 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의심병 때문에 늘 행동 거지를 조심하며 살았어요. 혹시나 있을 오해의 상황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했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남자들과는 사업 외의 사적인 만남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유혹도 많았고 간혹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마음을 먹었다가는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 잡아먹고 팔자 고쳐먹은 년이 될 것 같아서 바른 생활 그 자체로 살아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댁과 연도 끊겼고 아들과 딸도 독립했으니 좋은 분을 만나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쯤 보육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대받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생활하다가 교감으로 은퇴했다는 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봉사활동을 온 것이었어요. 윤 선생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멀끔했고 웃는 얼굴이 참 선한 사람이었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에 처음부터 눈길이 갔습니다. 보육원에 사회에 봉사를 하러 온 사람이라서 경계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요. 윤 선생님은 한참을 아이들과 놀아주고 나더니 제 곁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는 딸만 하나라 남자 아이들은 키워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평소에 운동 좀 해놓을 걸 그랬어요. 저는 윤 선생님이 힘들어 하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어쩐지 귀여웠습니다.
축구를 하자며 달려드는 아이들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공을 차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남자 봉사자들이 적어서 남자애들이 남자 어른 보면 놀아달라고 난리예요. 그럴 때 보면 참 짠하더라고요. 저도 아빠 없이 혼자 애들 키웠지만 부모가 없다는 게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거랑 뭐가 다를까 싶네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도 추위도 못 피하고 안 됐죠. 지붕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야기를 술술 하고 있었어요. 딸을 혼자 키우면서 늘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은 복이 많아서 부족한 아빠라도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윤 선생님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눈물에는 거짓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고 느꼈기에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반쯤 마음을 열고야 말았죠. 그렇게 저는 윤 선생님과 자주 보육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가게 됐는데 연극이 끝나고 둘이 남게 됐죠. 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작은 돈가스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사별했어요. 아이 엄마가 저와 연애할 때 처음으로 암이 발견됐어요. 저희 집안에선 반대가 심했는데 어디 사람 아픈 게 결혼 못할 이유가 되던가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살았어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때였죠. 그때 암이 재발해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 드라마에서 보면 하나같이 3개월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 의사도 똑같이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정말 3개월 살고 가버렸어요. 의사가 너무 용해도 또 섭섭하더라고요. 말은 저래도 6개월은 살겠지 했거든요. 씁쓸하게 웃는 윤 선생님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여기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동질감도 들었어요.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위로받고 싶기도 한 사람을 외로운 노년에 만나게 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품고 집에 도착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보육원 다녀오신다더니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래요. 이제 일 좀 줄이고 노후 생활도 좀 즐기세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인지 아들까지 제 안색을 알아보다니 신기했죠. 그런데 아들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혼자 되신 지도 오래됐고 좋은 친구분 좀 만드시는 게 어때요? 왜 요즘엔 남녀 사이도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남사친, 여사친. 친구가 있으면 치매 확률도 낮아지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잖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못 채니 며느리가 거들더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친척 어른이 계신데요. 그분도 사별하시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셔서 여태껏 혼자시래요. 어머님이랑 동년배시고요. 어찌나 자상하고 매너가 좋으신지 그분을 욕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대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한 겁니다. 남사스러웠죠. 너희 지금 나더러 소개팅이라도 나가라는 거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세상에, 나는 이런 얘길 아들 며느리한테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엄만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도 그런 제안을 해준 아들 며느리가 기특해 웃음이 났었죠. 아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나가면 50대로 볼 거야. 나는 엄마 청춘이 아깝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말 통하는 좋은 친구 만나서 서로 위로 주고받으면서 사세요.
위로라는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왜인지 그 순간 윤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충분히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싶었죠. 다시 또 보육원을 찾았을 때 윤 선생님을 찾는 저를 발견하고는 내심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 이후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윤 선생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연락처를 아는 분도 없었고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제 마음은 홀로 커져만 갔죠. 그때쯤 이번엔 딸과 사위가 회사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가 하도 엄마 좀 설득하라고 난리를 피우길래 와봤어. 그냥 쿨하게 만나봐. 미국에선 있잖아. 할아버지랑 어린아이, 흑인이랑 백인, 남자랑 여자 다 친구라니까. 우리나라만 너무 친구라는 개념이 좁다고. 친구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사위까지 거들고 나섰죠. 그래요, 장모님. 좋은 분이시면 자주 만나서 마음도 나누시고 만나봤는데 별로면 맛있는 거 잡수시고 빠빠이하고 오시면 되죠. 뭐가 걱정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래요. 은퇴한 교감 선생님, 딱 직업만 봐도 인성이 보이지 않아요? 형님이 허튼 사람 추천하겠어요? 은퇴한 교감 선생님이라고? 저는 그 순간 윤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나도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지 뭐. 죄다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라 친구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말이야. 남사친, 여사친, 나도 그런 것 좀 만들어 보자. 얼마 후 저는 자식들이 주선해준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가 윤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윤 선생님이었던 거였죠. 저도 놀랐지만 윤 선생님은 얼마나 놀랐는지 카페로 들어오다가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여기 미용 씨가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여기 지인이 한번 나가보라고. 아유, 이게 무슨 일인지 참 민망스러워서. 윤 선생님은 당황스러운 마음이었겠지만 저는 내심 그간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육원에는 왜 안 나오시고 아이들도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무도 선생님 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윤 선생님은 그저 별일 없었다며 웃으시는데 그 미소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죠. 쑥 들어간 볼이며 퀭한 눈가며 무슨 일이 일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건강하다 싶으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살만하다 싶으면 돈 나갈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 일은 저한테 말하기는 어려울 테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만난 윤 선생님이 반갑기 그지없었죠.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서도 선생님은 좀처럼 웃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게 무슨 일이든 지금은 제가 위로해 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내분이랑 사별하신 얘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별 인사 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뭔지 아세요? 저녁 먹고 들어올 거야? 응, 이게 우리 마지막 대화예요. 허무하죠?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회사에 안 보냈을 거예요. 아니, 평생 일하지 말고 살림하라고 하고 제가 나갔겠죠. 그제야 선생님은 제 말에 반응을 보였죠.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부부죠. 끼니를 챙기는 게 부부 아니면 뭐겠어요. 남들이 듣기엔 건조한 대화와 같아도 그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걱정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요. 밥 잘 챙겨 먹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린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부 인사를 한 거예요. 그제야 보육원에서 처음 봤던 날의 선생님 같았죠. 그 모습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저는 다음에도 따로 만나고 싶다고 선생님이랑 대화하면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싶어서 안심을 시켜줬어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망이 남아있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친구해요. 가정주부로 살다가 사업으로 바쁘다 보니 주변에 속 터놓을 친구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육원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런 분이 내 친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 자리도 몇 번을 고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윤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윤 선생님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다고요. 그제야 선생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희는 그날 이후로 보육원으로 봉사를 가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계속해서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느냐고 캐물었죠. 아들은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제 관계가 발전하길 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 마음에 드신 거면 이참에 살림 합치는 거 어때요? 두 분 연세도 있으신데 함께 살면서 건강도 서로 챙겨주시면 좋잖아요. 딸도 아들과 생각이 같았죠. 동거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나 손가락질하지 외국에서는 엄청 합리적인 문화야. 둘이 함께 살면 더 많은 장점을 볼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엄마 혼자 있는 것도 걱정된다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아들과 딸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제가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저는 그때 119에 신고를 하고 바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죠. 응급실에 갔더니 간호사가 선생님에게 남편분이냐고 묻는 걸 들었어요. 남편은 아니고요. 우리 친구 사이예요. 예? 친구 사이요? 그럼 남편분이나 가족분들 연락처는 아세요? 긴급수술 하셔야 돼서 가족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선생님은 본인이 가족이 아니어서 제 치료가 늦어지면 어떡하냐며 걱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수술이라면서요. 그럼 보호자가 가족이든 친구든 어떻습니까? 일단 가족 들어오는 시간 동안 제가 보호자할 테니까 수술이 필요하면 해주십시오. 저 신원보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감 선생이었다고요. 간호사는 선생님에게 가족이 괜히 가족이겠냐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게 가족인 거라며 고집 그만 부리고 가족분들께 빨리 연락하라는 간호사의 말에 선생님은 발끈해서 응급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그걸 내가 몰라? 내 평생 사인한 수술 동의서가 몇 장인지 아직도 기억해. 형식만 따지다가 저 사람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인하면 오래 살고 친구가 사인하면 수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거의 가족이라고요. 미영씨, 우리 가족 합시다. 불안해서 못 살겠네. 선생님이 그렇게나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됐죠. 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선생님의 그 말이 든든했어요. 다행히 아들 내외가 빨리 와준 덕분에 선생님은 그만 고집을 부려도 됐죠. 저는 긴급 수술을 받고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제 옆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퇴원하던 날, 저는 선생님에게 그때 한 말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그랬잖아요. 나한테. 가족합시다. 기억 안 나요? 우리 서로가 아플 때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는 가족해요. 서로 밥은 먹었는지 안부 물어주는 가족하자고요. 선생님은 한참을 땅만 보고 생각에 잠겨있더니 조용히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 사이로 병원에 들어왔던 저희는 가족이 되기로 하고 병원을 나섰죠.
당연히 자식들은 제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어요. 저희는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선생님의 가족들과 인사를 하기로 한 자리에는 선생님의 따님도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축하드린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든든했죠. 조금 더 넓은 저희 집에 살기로 해서 선생님은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딸린 작은 찻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날, 선생님이 아침 일찍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선생님의 짐이 모두 쌓여 있었죠. 조금 있으면 결혼식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미영 씨 자식들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들이 선생님을 고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미영 씨랑 결혼했다가 이혼 사유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는 대가로요. 그 위자료를 탐내고 있어요. 미영 씨 자식들이.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우리 아들과 함께 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던 것도 다 계획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배신감이 몰려와 쏘아붙였더니 억울해하더군요. 보육원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갔던 겁니다. 그거 정말 우연이었다고요. 그것까지 오해한다면 정말 속상합니다. 저도 카페에 미영 씨가 앉아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이 일을 그만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이미 돈을 받아버렸고 받은 돈도 써버린 후였어요. 게다가 이혼까지 하고 나면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했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문 앞에 있는 짐을 집 밖으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한 행동에 치가 떨렸지만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었죠. 기다렸다가 계획대로 이혼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내다 보니까 미영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상처 주는 짓은 하면 안 되지 싶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결혼식 당일날 선생님이 떠나버렸어요. 다행이었던 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보육원에서 본 선생님 모습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 모습마저 가짜였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입기로 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죠. 저는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정말로 미안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사항 이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불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람 피우고 폭행을 한 걸로 하고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받아가야 할 돈 그대로 받아가면 돼요. 저는 돈밖에 모르는 자식들한테 돈을 빼앗을 거예요. 제 삶의 신조가 그래요. 좋은 사람한테는 그가 원하는 걸 주고 나쁜 사람한텐 그가 원하는 걸 빼앗자. 자식이라고 예외 없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릴 것 같다면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었어요.
결국 자식들은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유산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한 거였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셈이 된 겁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그 말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대면하려니 너무도 힘이 들었어요. 울컥울컥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서 있기조차 힘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하객들 중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발견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한테 당한 이 수모를 부끄러워서 혼자만 끙끙 앓아야 할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는 더욱더 눈물이 흘렀죠. 좋은 사람 만났다며? 축하한다. 엄마가 그땐 너무 힘들었어. 이해 좀 해주렴. 자식 먼저 앞세우면 사람이 그렇게 돌더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주 미쳤었어. 나쁜 건 내 아들이지 네가 아니야. 어떻게 처자식을 두고 먼저 갈 수가 있어. 나쁜 놈. 나 여기 너 축하해 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엄마 속상하다. 어머니는 저만큼이나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손주들이 한 만행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 순간은 어린 아이가 된 느낌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엄마를. 저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딱 죽고 싶어요. 저도 그냥 그 사람 따라갈래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손주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댁도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생각이었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은 저와 선생님에게 축하한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한스러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대로 차근차근 모든 걸 이뤄나갔죠. 결혼 얼마 후 저는 얼굴에 피멍이 든 사진을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자식들은 하나둘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엄마 어디서 다쳤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땐 선생님도 옆에 있었죠. 윤 선생님이 그랬어.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서는 나를 이렇게 때렸다니까. 엄마 이제 어떻게 사니?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당연하게도 선생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이 혼자 오래 사셔서 아마 남자 마음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남자들은 별것도 아닌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 있어. 잘 달래주세요. 설마 교감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남자한테 맞았다는데도 때린 놈 편을 드는 아들을 보며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물론 보러 온다는 말도 없었던 아들은 곧바로 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엄마 때렸어요? 제정신 맞아요? 이런 식이면 약속한 돈은 물론이고 미리 받은 계약금도 토해내야 될 거라고요. 제 건강이 아닌 본인의 돈을 걱정하는 아들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화장품으로 했던 멍 분장을 지어주면서 선생님은 제게 위로를 건네더군요. 아들이 돈이 절실한 이유가 있나 봐요. 원래 돈이 끼면 이성을 잃고 말잖아요. 나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뭔지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사실 믿었던 자식들과 남자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에 선생님이 돈이 필요한 사정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에
처음으로 내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 사정이 궁금해졌어요. 사정을 물어보니 선생님은 저를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엔 예쁘장한 아가씨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아기처럼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전에 만났던 아가씨는 아픈 딸 역할을 대신해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니 그렇게 기구할 수가 없었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뺑소니로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낸 가해자를 아직 찾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연히 치료비를 보상받지도 못하는 데다 연금만으로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해자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하고 나니 노후를 위해 준비해뒀던 자금을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노년을 봉사와 함께 보내기 위해 보육원에 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곧바로 딸의 사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질까 고민하던 찰나에 지인을 통해 돈 많은 여성 사업가가 재혼 상대 남성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의사, 변호사를 찾는다는 얘기에 본인이 제격이겠다 싶었답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 사정을 말하면 돈을 융통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아들을 만났는데 뜻밖의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평생 사업을 하셔서 모아놓은 재산이 아주 많아요. 근데 어이없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100억이 넘는 그 재산을요. 저희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그 돈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뭐 어차피 고아한테 줄 돈이니까 눈먼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말하는 꼬라지를 보고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계약금이라며 3천만 원을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날은 마침 병원비를 내야 했던 날이었는데 말이죠. 그날의 일을 말하면서 선생님은 손을 떨면서 울먹거렸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들고 병원을 갔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딸이었지만 물어보고 싶었죠. 아빠가 잘한 거 맞냐고,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그런데 제가 딸 손을 잡자마자 딸이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으로요. 그걸 보고 그 돈을 쓰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니, 쓸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딸이 눈을 뜰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불성설이지 뭡니까? 그런 더러운 돈으로 딸을 살리려는 아빠라니요. 딸을 이렇게 만든 뺑소니범이나 저나 다를 게 뭡니까? 미영 씨한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기처럼 눈을 감고 있는 딸을 보니 나라도 그랬겠다 싶었습니다. 아내 병간호에 이뤄 딸 병간호까지 하다니 이 사람 인생도 참 쉴 틈이 없구나 슬펐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용서하겠노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선생님은 열심히 저와 한 계약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다음 단계를 실행했죠. 윤 선생님이 제 차를 끌고 나가 여자를 태우고 지금 재혼한 아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된다며 으스대는 블랙박스 영상을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당황한 눈치였죠. 엄마, 남자들이 다들 이렇지 뭐. 우리 남편도 있잖아. 밖에 나가면 저러고 다녀. 돈 많은 와이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뭐. 저렇게 남잔 나이가 차도 어린애라니까. 선생님도 똑같은 남자였네. 이제야 좀 사람답다. 너무 점잖으면 재미없잖아. 안 그래? 그렇게 저를 존경한다던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는데 30이 넘은 딸의 뺨을 후려치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잘못 키운 딸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예상대로 딸은 저와 헤어지자마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가 죽으면 그 돈이 내 거지. 왜 당신 거야? 당신이 아직도 교감 선생님인 줄 알아? 은퇴해서 쥐꼬리만한 연금밖에 안 남은 사람이.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우리가 갑이고 당신이 을이야. 그리고 여자를 만날 거면 조용히 만나든가. 왜 엄마 차를 타고 가서 흔적을 남기길. 전화를 끊은 선생님이 치가 떨리는 표정으로 뱉은 말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쁜 년, 전화에 몹쓸 년. 선생님은 얼른 제 눈치를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말인데 뭐 어떠냐며 더 욕해도 된다고 하자 선생님도 웃고 말았죠. 결혼식 당일 자식들의 실체를 안 이후 웃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선생님 덕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며칠 뒤 윤 선생님은 사기 결혼과 폭행으로 저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들고 아들을 찾아갔죠.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당신 이러면 계약 위반이야. 덜미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덜미를 잡히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수습하던지 해. 당신 해고니까 계약금 3천만 원도 당장 가져오고. 윤 선생님은 아들과 작성했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합니다. 계약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만행을 미영 씨에게 알리겠습니다. 미영 씨가 이 사실 알면 자식들을 고소하겠죠. 그땐 더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연기가 나왔는지 물으니 연기자들이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알게 됐다며 자기 자식이었다면 뒤통수를 후려쳤을 거라며 씩씩대는 거예요. 내 자식들과 함께 나를 등쳐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자식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뜯어온 변호사 비용을 내미는데 저는 선생님에게 주는 계약금이라며 다시 돌려줬어요. 그런데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받은 돈으로 충분하다면서요. 그 돈으로는 병원비 감당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선생님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마지막 단계로 자식들을 협박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이럴 이유가 없었더라고요. 미영 씨는 이미 아들이랑 딸 앞으로 증여세까지 다 해결한 유산 상속을 변호사를 통해 마무리 지어놨더라니까. 아들이 돼서 정말 몰랐어요. 바보들도 아니고 유산 안 물려준다는 미영 씨 말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까? 아들은 그 말에 반쯤 정신이 나가서는 호들갑을 떨었다더군요. 다 얼마인지, 동생이 자기보다 많이 받아가는지, 증여세는 확실히 내는 건지 캐물으면서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대가로 이제는 모두 증발해버린 유산에 아들은 몹시도 들뜬 겁니다. 그런 아들의 기분에 선생님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반반 증여하기로 했는데 그 말을 미리 하면 자식들이 고생도 모르고 안인하게 살까봐 걱정돼서 숨겼다네요. 참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나한테 받아야 할 유산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우리 계약을 미영 씨에게 모두 말하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산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돈으로 내 입을 막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감옥 가면서 이 모든 악행을 끝낼까요? 아들은 증거를 가져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했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였죠. 내가 잠시라도
당신 같은 인간을 좋아했다는 게 원망스러워. 당신도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럼 이럴 필요 없어. 난 모든 재산 내 아들이랑 딸한테 물려줄 거니까. 이 서류 보면 확실히 알 거야. 내 노후 자금 빼고는 모두 변호사랑 이야기 끝냈으니까 헛물 켜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줘. 돈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까요? 아들은 제 목소리뿐인 증거를 철석같이 믿고는 정말로 며칠 뒤 어디서 빚을 냈는지 수억 원을 선생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아들을 사기치는 부모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억장이 무너지고 장기가 찢기는 기분입니다. 제가 낳고 가르치고 길러낸 자식이니까요. 아들에게 받은 돈을 보육원에 기부하고는 저는 그날부로 자식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당하고 나니 사람조차 믿지 못하게 된 저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변호사를 통해 자식들의 상황을 들어보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선생님에게 협박받은 돈을 주려고 모두 각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며 제2금융권 이자를 못 내서 파산에 이르렀다더군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꼴을 보면서 통쾌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자식은 못됐지만 좋은 부모로 거듭나길 바라며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소식만을 전해 들으며 버티고 있어요. 힘들어하던 그때 유일하게 연락하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이 밉지 세상이 미운 것도 아니지 않니? 이제 훨훨 네 인생 살아. 평생을 일만 하면서 살았으면 이젠 즐기면서 살 때도 됐잖아. 연애도 하고 말이야. 그때 그 남자 말이야. 죄는 있다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돈에 현혹 안 될 자신이 없더라. 그 남자랑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이건 며느리로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온 딸한테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선생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럽기도 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또 홀로 보내던 저는 제 기부금으로 보육원에서 독립을 한 소희라는 아이가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그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결국 뺑소니범이 검거됐고 재판을 통해 치료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된 선생님의 딸이 거동이 가능해지자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소희에게 아들이 건넸던 계약금 3천만 원을 학비로 쓰라며 줬다는 거예요. 참 선생님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라는 아이는 선생님이 준 학비의 절반을 다시 보육원에 기부하며 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런 소희의 예쁜 마음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돈에 눈이 멀어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데 소희는 보육원에 남겨진 동생들이 걱정돼 마음을 쓰는구나 싶었죠. 저는 소희를 성인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일이었죠. 누구보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게 된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화가 난 딸이 소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달려가 보니 가관이더군요. 딸은 제가 사준 소희의 옷과 가방을 가위에 찢고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며 미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말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딸 행세를 해? 고아 주제에 이런 옷이랑 가방이 가당키나 해? 가짜 딸 행세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리고 20살이 무슨 입양을 간다고 난리야? 이제 성인인데 네 힘으로 돈 벌고 독립해야지. 고마운 줄 모르는 고아 같은 이라고. 저는 처음으로 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너야말로 이제 성인에 애엄마씩이나 되는 애가
부모 돈 탐내다가 거지꼴 됐잖아. 내가 정말 널 이렇게 키운 거야? 하늘에서 아빠가 보시면 우리 딸 참 잘 컸구나 하시겠어. 당장 소희한테 사과하고 네가 망가뜨린 거 물어내. 이제 자식이라고 손해보지 않을 거야. 야멸차게 딸을 구박하고 나니 제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키우던 개도 새로운 개가 들어오면 질투를 하는데 왜 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아들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죽는 소리를 해대며 돈을 달라고 떼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딸은 과소비 때문에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행히 노년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좋은 친구인 선생님이 계시고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제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소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